일단 좀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히 들었습니다.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감에 있어서 에어컨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텐데 에어컨의 냉매로 주로 사용되는 플루로카본의 GWP는 메세인보다 높은 수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냉매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나 물질이 있을까요? 뭐 이런 대답입니다. 저도 뭐 이쪽은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기존에 이 몬트리올 협약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쪽에 썼던 그 냉매보다는 지금 쓰는 냉매들이 이 온실 효과가 좀 덜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아예 이제 냉매를 쓰지 않는 그런 에어컨이나 이런 냉장고 이런 식의 그 연구들도 많이 좀 진행은 되고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이 경제 문제고 상업화 되려면 이제 단가가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열전 소재라 그래가지고 그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재료들이 얼마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낮출 수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지 이제 그 궁극적으로 이제 냉매가 이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래도 그 예전 물질보다는 많이 그런 온실가스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작가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유니스트에서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는 석사생입니다. 저는 배터리를 연구하면서 결국 배터리에 공급이 되는 전기가 친환경이지 않다면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점에서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배터리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작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이제 그 전기가 얼마큼 이제 그린에 가까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기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전기의 50%가 화석 연료인 거하고 지금처럼 뭐 70%가 화석 연료인 거하고는 이 배터리의 그런 가치가 좀 다르겠죠. 근데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설사 지금 상태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별 자동차가 이렇게 이 내연기관으로 한다는 거는 그 열 효율이 낮습니다. 근데 그거를 똑같은 이 화석 연료를 써도 이 화력 발전소에서 큰 스케일로 해가지고 이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이제 배터리로 해서 차가 쓰면은 차 한 대당 들어가는 그 석유가 화석 연료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더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배터리는 그 기존의 그것보다는 효과가 있는 거다. 다만 이제 전기가 더 그린이 될수록 배터리의 효과는 더 커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우리가 최선의 그런 솔루션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 예. 차악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예, 그래도 덜 나쁜 것들을 생각하는 거 그렇죠.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완벽한 거를 생각하면 이제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걸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음.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을 통해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기업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의미와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뭐 이쪽의 전문가는 아닌데 어쨌든 바이오 플라스틱 자체가 문제는 그게 모든 플라스틱 유형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널리 쓰는 플라스틱은 뭐 예를 들어 PP라든가 P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기 굉장히 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선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의 종류를 늘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식이 어렵다면 그 현재 있는 물성에 최대한 가까운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음.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이제 해야지만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아직은 좀이 바이오 플라스틱이 이거는 탄소 중립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런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환경적인. 예. 그런 쪽에도 오히려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죠. 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공해에 대해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잠깐만 위로 올려주시면. 이것으로 인해 탄소 배출량은 사람의 고퀄을 추구하는 민감도에 의해 제약을 먼저 받을까요? 고퀄 데이터를 보급받는 인구가 늘어나다가 상한에 먼저 이름으로 완화될까요? 상한에 먼저 이름으로 완화될까요? 이게 무슨 저도 얘기인지 이게 잘 모르겠네. 정확하게 말씀의 의미는 모르겠는데,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안 좋은 얘기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탄소세를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1인당 뭐 이렇게 이 정보에 쓸 수 있는 뭐 한 달에 쓸 수 있는 정보량을 정해놓고 음, 그 이상의 정보를 쓰게 되면은 거기에도 막 이제 탄소세를 내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은 공급하는 업체들은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음, 이 해상력이 낮은 예를 들어서 영상을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걸 사용하겠어요 음, 사람들이 예를 들어 유튜브를 뭐 당신은 지금 360 dpi로 봐라 그 에너지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1080에 비하면 한 9분의 1로 줄일 수 있잖아요 음, 그 해상도를 낮추면은 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도 아직은 이제 그런 논의가 안 되고 있지만 나중에 이 탄소 중립이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면 음, 결국은 그런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육류 소비도 소고기도 결국은 뭐 예를 들어 탄소세를 매긴다 이런 식으로 소고기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탄소세를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부자들은 뭐 내가 내 돈 내고 먹겠다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 탄소세를 낼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또 그걸 강제적으로 또 뭐 할 수도 없는 거 이게 굉장히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좀 많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로 아 이렇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 이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합의가 안 될 겁니다. 음, 네, 다음 질문은요.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화학과 대학원생입니다. 비슷한 주제로 다른 강연, 영상, 책 등의 자료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화학적인 관점에서 다뤄주셔서 화학 전공자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회의감이나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죽음의 계곡 그래프에서 한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만큼 환경 파괴적인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학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이게 사실 굉장히 뭐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대학원도 다니고 했지만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 승자 독식이랄까? 그러니까 음, 어떤 프로젝트 성공하면은 그 사람은 또 뭐 부와 명예를 다 갖는 건데 또 뭐 되게 실패하면 또 그런 것도 있는데 다만 이제 예전에 어떤 수학자가 한 말이 제가 좀 생각나는 게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 천재적인 수학자였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기의 지적 수준에 맞지 걸맞는 그 업적은 못 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굉장히 뛰어난데 그 모르는 게 없는 수학에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인데도 결국은 이제 뭔가 자기만의 이름을 남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인생을 뭐 후회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 내가 이제 그런 거를 수학자로서 이렇게 이해하고 산 거 자체가 나는 이제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너무 이제 좀 공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과학자로서 이게 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음, 보면 거기에도 큰 의미를 너무 성공하는 걸 이제 할 게 아니라 음,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식의 그게 좀 설득력이 있으려면 사실 사회나 이런 정부에서도 그런 실패를 인정하는 관용이 있어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마치 뭐
니들 실패하면은 뭐그 뭐 문제를 일으키 부정을 일으킨 것처럼 막 주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 이게 실패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인 거고 정말 운이 좋으면 성공한다 그런 식의 사실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가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저런 걱정을 좀 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실패한다 그래서 이게 환경 파괴적인 프로젝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그 효용이 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사실 이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과학자나 뭐 그룹의 과학자가 아니라 예. 진짜 이거를 해결하는 생태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 뭐 그런 그렇죠. 예,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특히 우리 사회가 뭐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고 실패에 좀 불관용인 사회잖아요. 음,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이 이제 하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음, 인식을 하는데 음. 사실은 과학이라는 거는 정말 대부분의 그 실험들이 실패고 어쩌다가 이제 하나씩 성공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건데 그럼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인식이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뭐 집어넣은 만큼 뭐 이게 나와라 음, 이런 음, 식으로 지금 인식을 갖고 있으면은 음, 좀 서로 힘든 거죠. 음. 다음 질문이 혹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요. 아, 예. 예. 아, 작가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 중에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결국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가 있어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 저장이 지속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응용을 위해 공기 중에 탄소를 포집할 때, DAC 할 때 어떤 점들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그런 추적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그 입지 조건들이 점점 이제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그 아이슬란드 이런 것처럼 이렇게 현무암처럼 이렇게 다공성 암석인 경우에 그 표면에 이제 이렇게 그이 물에 녹아 있는 그 이산화탄소 탄산염이 되죠. 그거 이제 이 그 칼슘을 만나가지고 표면에 이제 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음, 것들은 이제 나중에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이산화탄소의 95% 이상이 그 1, 2년 내에 바로 그게 되더라.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고체화가 되면은 굉장히 뭐 100년, 1000년 간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그 입지적인 조건들을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게 이 경험을 쌓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결국 예전처럼 어떤 공장 옆에 뭐 이렇게 놓고 뭐 이런 음, 식으로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발생 원하고 그거를 저장하는 게 위치적으로 매칭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예 공기 중에 있는 상당히 희석된 이산화탄소지만 그거를 이렇게 포집하면은 결국은 그런 저장할 수 있는 최적의 그런 입지에다가 음, 그 설비를 놓을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려면은 결국 공기 중은 이제 그런 공장의 이런 배기가스 이런 거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포집에 할 수 있는 그 물질이 더 중요하고 그 물질이 얼마큼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거가 이제 또 효율적으로 탄소를 붙이고 뗄 수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구축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에서는 그 물질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싸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질문이 또 있네요. 그럼 한번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사업에서 학계 연구실 기반 창업은 기업계와 비교하면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업체 규모, 시장 점유율, 상용화 성공 등등 이렇게 질문해 저거 주셨네요. 뭐 이쪽은 전혀 사실 모르는데 아무튼 외국 같은 경우를 봐도 보통은 이제 시작은 그 교수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관련 교수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서
이제 좀 그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파일로트 설비로 해서 성공을 하면은 그때 이제 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회사를 키울 수 있고 아니면 이제 큰 메이저 회사들이 그걸 이제 인수해가지고 음, 특히 이제 석유 회사들이 많이 인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석유 회사들이 어떤 자회사로 그런 회사들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이제 그 상업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런 이 상용화된 게 제가 뭐 잘 보진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되려면은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이 교수님들이 이렇게 실험실 규모를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산학 협력이 돼서 아니면 또 정부에서 특히 파일럿 설비 정도 그때까지는 사실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돼야지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